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양시장 상승 출발을 나타내면서 좀 반등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글쎄요, 조금 개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지금 코스피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상승폭이 좀 많이 축소됐죠. 네, 상승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외국인 매도가 계속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닌데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뚜렷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은 방향성 탐색 과정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 휴전하자고 이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듯한 분위기고 또 이제 무디스 미국 국가신용등 강등 소식 오히려 우리나라 어제 먼저 매 맞았는데 오늘도 보면은 사실 미증시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30년 금리, 네. 10년 금리 완전 급등했다가 마지막에 맞아요. 또 확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 네.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완전히 이제 안정화될 거다라고 네. 보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은 어떤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이제 변동성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와 함께 또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이제 신용등급 무디스가 하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5% 넘어가면 30년물 주식시장이 굉장히 막 급락을 하거나 패닉 상황이 좀 보였었는데 어제는 뭐 난 모르겠다. 시작할 때는 네, 좀 이제 맞아요. 네. 네. 경계감에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좀 괜찮았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라는 표현보다는 아시아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1.5%막 네. 1% 마이너스 져서 야간 무디스 선물 때문에 시작할 네. 때는 그랬는데 그 거기서 딱 시작했는데 실제 뉴욕 시장 시작해서는 다 올리는 네, 네. 상황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신용 평가 기관들이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행하면서 평가하잖아요. 아. 나온 숫자들을 가지고 예. 한참 전에 있던 숫자들을 가지고 결과치만 나중에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또 내리는 그 신용평가기관도 한 군데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뭐 보여주는 데도 있고 앞서서 의견을 내는 데도 있고 하니까 누가 먼저냐. 먼저 온 사람들은 조금 반응을 하는데 뒤에 온 그 회사들은 조금 반응을 덜하는. 그래서 네. 제가 어제도 뭐 오전 시간에 이제 SBS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뭐 저점 매수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에서 이걸 두려워할 정도라면 진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누가 미국을 대체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또 현실적인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히컵 정도, 네. 그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좀 굳건할 거다 이런 믿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S&P가 원래 2011년도에 네. 그랬죠. 먼저 내렸잖아요. 네. 솔직히 무디스는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있다가 이제 내린 건데 네. 이제 약간 임팩트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S&P가 만약에 여기서 부정적으로 이제 뭐 내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저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차입금이 많으면 이자를 낳고 계속 그 이자 갚으려고 또 차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영업이 빵 터져가지고 영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차입금도 갚을 수 있고 막 이런 구조로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차입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이자를 낳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 수지가 그러면 플러스로 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렇죠. 저는 예. 보여지거든요. 예. 최근에 관세 뭐 그걸 내 가지고 뭐 조세 수입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또 감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 수지가 과연 플러스로 어느 천년에 돌 것인가라고 볼 때는 이 연방 정부의 이 부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S&P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이거 더 내릴 수도 있어. 더블A 뭐 위쪽에서 더블A 중간으로 더 내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과연
그때는 또 충격을 한번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 누가 대체할 거냐 또 이런 이슈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그 생각은 안 하고는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딱 벌어지면은 한 번 또 충격받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좀 장기물 국채에 대한 신뢰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국채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물론 간밤에는 좀 그러한 흐름이 좀 잠잠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하단 자체가 좀 많이 레벨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단기채하고 뭐 2년물하고 지금 뭐 10년물하고 예.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한 50bp 정도 나잖아요. 네네. 30년물하고 예. 차이 보면 한 100bp 정도 지금 나는 건데 이게 장기 금리가 이렇게 더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제 스티프닝 네. 이 현상이 가면은 그쪽에서 점점 좀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장기물 줄이고 단기 쪽으로 많이 이제 가겠죠. 듀레이션을 이제 축소하는 쪽으로 갈 텐데 이렇게 자꾸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점점 무서워지니까 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관세나 이런 이슈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기채가 있고 조금 단기채가 있을 때는 이게 흔들릴 때는 스윙의 폭이 네. 우리가 골프채랑 똑같습니다. 골프도 드라이버 긴 거나 좀 긴 채를 하면 조금만 해도 휘청휘청하잖아요. 네. 진동폭이 큽니다. 네. 근데 단기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짧기 때문에 진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10년물, 30년물 이러면 이게 흔들흔들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러면은 장기 금리나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줄 수 있다. 그 점은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그럼 빠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기채가 올라가면 그런 염려를 계속 시장에 깔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도 두 가지 투자자가 있잖아요. 장기채를 지금 들고 있는 투자자가 있고 네. 신규로 또 매입할 수 있는 신규 투자자가 아.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거기 피멍이 드는 거죠. 근데 신규로 들어올 투자자들은 좋은 거잖아요. 높은 금리에서 들어오고 앞으로 만약에 금년에 이제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3분기에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뭐 9월이나 이후에나 지금 가능하고 2회 정도 금리 인하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만약 장기채를 산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해가지고 뭐 7월, 8월까지 계속 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잖아요. 왜?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 물론 이제 가다가 보면은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금리가 시장 금리가 이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지고 있는 투자자냐 신규로 투자자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관계가 좀 달릴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자율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해진 이유가 저는 ETF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MF나 TLT 이런 개인들이 투자하면서부터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은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산과 부채를 이제 줘야 될 돈을 가지고 받은 돈으로 매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솔직히 장기는 장기로 매치시키고 단기는 단기로 매치시켜서 그렇게 그 수급이 상품 판매되는 거에 따라 연동되고 거기서 약간의 알파를 벌기 위해서 이제 사자팔자 호가 차이를 먹는 게 이제 금융기관이잖아요. 그건 이제 금융기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주요 수혜자가 결국 금융기관이었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금리가 움직여도 이제 일드 커브 플레이를 하거나 수익률 차이 가지고 플레이를 하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했던 시장인데 반해서 최근 들어서는 TLT, TMF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냥 금리 베팅 네, 시장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방향성 있게. 네, 방향성 네. 베팅.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 골프채여가지고 이제 시장 가격이 막 움직이니까 채권이어도 네. 거의 주식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30년만 해도. 그런데 그렇죠. 거기다가 3배짜리를 해서 치고 계시니까 네. 예,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올랐다가 또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인 아주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계속 있습니다.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뭐 지금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관세 우리 이슈가 중국하고 이렇게 격돌하고 있는 게 지금 유예를 했지 완전히 타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잠재적이나마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페드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뒤로 지연되는 이런 느낌의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데이터가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손에 잡힌 데이터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6월달 들어가면서 나오겠죠. 7월달 들어가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갈 때까지는 우리가 뭔가 확실한 거는 없을 거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조차도 그렇게 단기 변동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매매 그런 행태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언제 그 미국의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갑자기 취소났나 보니까 바로 앞에는 한 달 전이었어요. 그 4월 초에 네.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조금 다시 지금 잠잠해졌다 다시 또 치솟은 거잖아요. 어떨까요? 지금 4월 달에 생각해보면 그때 관세 막 네. 그 고관세 부과한다고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막 그 당시 이제 확 오르는 거잖아요. 네. 장기물.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일시적으로 그래도 이제 저는 뭐 상당 부분 반영해서 지금 들어왔다고 반영이 봐요. 됐다. 우리가 중국 관련돼서 예를 예. 들면 145%까지 관세를 받잖아요. 그죠? 네. 245%도 얘기를 들었었고 하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펜탄을 포함해가지고 네, 네. 지금 30%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정을 다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한 숫자인데 4% 초반에 있던 그 이 수익률이 4.5%도 넘어갔다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다 보고 왔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밑에 쪽이냐 위쪽이냐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을 더 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메시지는. 그리고 지금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그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초반에보다는 조금 이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봐야 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4.5에서 뭐 다시 4%로 바로 스트레이트로 내려간다. 그거는 좀 상정하기 쉽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는 하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뭐 5.0%로 간다? 그것도 또 얘기하기가 힘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채권을 정말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적립식 하듯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미국 그 국채만 본다고 하면은 뭐 한 8월까지는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내려가는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달러 말씀 주셨으니까 저 약간 헷갈리는 게 이제 이번에 그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소식 이거는 뭐 사실 앞서서 피치도 그렇고 S&P 500이 미리 이제 신용등급을 내렸기 때문에 뭐 키 맞추기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냥 신용평가사끼리.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락했죠. 예, 그래서 미국 자산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달러 약세, 그다음 채권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리스크를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라는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져서 오히려 달러 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약간 헷갈려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인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기피해야 될 자산인 그러니까요. 거고 네. 그때 이제 해석들이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110선까지 갔던 달러화 지수가 98 뭐 여기까지 네. 내려갔다 이제 100선에서 이제 지금 진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점에서는 지금 10% 정도 내려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머징 마켓으로 에쿼티 시장,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으로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게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시아의 예를 들면 인도도 그랬고 또 남미로 보면 뭐 브라질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한 5월 초부터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을 위주로 했던 그 위험 자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느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맨날 방송마다 틀면은 뭐 했죠? 금 가격이 지금 어디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마련을 해봤는데 금이 보면은 이어 투 데이트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22.8%나 올랐잖아요. 아, 네. 달러화가 지금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조금 밀려 있는 네. 이런 현상인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S&P 500이 뭐 이어투데이스로 1.4%, 나스닥도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합 정도 이렇게 와 있는 거고 오른쪽에 금 같은 경우는 20.8%니까 확연하게 미국의 달러화가 아니면 미국 자산이 지금은 안전자산이기보다는 조금 빠져나오는 이런 자산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지도 않고 또 국채 금리는 계속 이렇게 진동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부터는 안전자산 그러면 달러화보다는 달러화 이외의 자산 특히 뭐 금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쪽 원자재나 뭐
산업재나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네. 예전으로 조금 돌아가서 네. 생각해 보시면 리스크 온이다. 예. 그러면은 이머징 마켓 주식들이 그렇죠.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식 달러가 시장. 오히려 약세가 네. 되고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만 이머징 마켓이 네. 좋았거든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절대로 이머징 마켓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분위기들이 막 이제 금이 올라가니까 얘기를 막 바꾸고 있는 거죠. 다 네. 서로. 네. 안전자산 사놓으면 금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솔직히 안전자산 선호다 얘기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뭐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자꾸 셀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러면 다 셀 아메리카여서 이머징 마켓 강세였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네. 소리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 몇 년 동안은 달러 강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과 사람과 물자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그렇게 고평가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늘을 날랐잖아요. 지금 또한 미국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도 20을 상회하고 있고 M7 그걸로 보면은 지금 30을 넘어가는 다시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서 지금도 그 아주 높은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도국으로 지금 돈들이 다시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달러가 약세되고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지금 강세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저쪽 미국은 비싸고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싸고 그러니까 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온 모드라고 했을 때 미국을 대상으로 리스크 에셋으로 볼 거냐, 이머징 마켓으로 리스크 에셋으로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데피니션이 달라지는데 제가 리스크 온 모드라고 할 때는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리스크 온 모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리스크 온이면 미국하고 비미국하고 나누면 어디로 가야 리스크 온인가요? 저는 오히려 non US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말고 미국 시장 이외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시장 거를 쭉 보니까 시장 선행 PER이 10배 초반밖에 안 돼요. 중국이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업체들 중에 뭐 알리바바나 뭐 JD.com이나 판도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잖아요. 거기들 밸류에이션 봐도 10배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그렇게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만약에 사우디 가서 펀딩한 돈을 진짜로 그 블랙락 이런 애들이 중국을 산다 그러면 그건 안 사겠습니까? 상당히 살 수 있다. 그리고 통화가 강세로 가면은 거기서 뭐 금리 인하할 여지가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이 강세가 되잖아요. 그 시장의 리스크 에셋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또 다시 한번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화면에 셀 아메리카 공포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셀 아메리카라고 하면 그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게 꼭 공포로만 또 여길 아이, 수 저기 셀 아메리카는 뭐 그때 조금씩 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미 우리가 10% 조정을 받으면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10%를 넘어가면은 베어마켓이라고 해서 네. 약세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벌써 약세장 한번 갔다 왔어요. 지금 네, 한 달 네. 반 사이에. 약세장이라고 언론이나 미국에서 다 언론이 CNN이나 뭐 CNBC나 다 약세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약세장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강세장 돌아왔는가? 지금부터 강세장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셀 아메리카라고 쓰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조정의 느낌으로 그 라인을 좀 채우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포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어제 뭐 아침에 직설 같은 데 가서 얘기할 네, 때도 네. 조정 시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전제가 조정이잖아요. 네, 네. 조정이라고 하면 폭이 이렇게 뭐 블랙 먼데이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살짝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저점 매수하면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미국의 M7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내려왔다가 많이 올라온 거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저점 대비해서 다시 30%, 40%씩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 최근 한 일주일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미리 다 올랐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뭐 그 프로핏 테이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폭락하든지 폭등하든지 이런 장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보면서 다음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모멘텀을 그럼 캐탈리스트는 어디서 나올 거냐?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좋다. 그게 확신이 시장에서 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올 거고 두 번째는 좀 기다려야 되는 이슈기는 합니다만은 페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간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때 확실히 미국 시장은 이제 다시 위쪽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아직 시간적으로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리 인하도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금리 인하하면 실업률 높아지고 경기 침체될 것 같으면 금리 인하 해줄게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건데 경기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냐 아니면은 네.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건이 페드가 있어서 뭐 금리 이러지도 인하냐.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 네. 맞잖아요. 경제만 보면은 나빠지는 것 같고 물가로 보면 올라갈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자니 저런 부작용, 저렇게 하자니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확실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뭔가 액션이 나올 때 그때 시장은 강하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 요즘 시장 보면은 그 자산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어려웠어요. 한 번도 뭐 쉬운 적 네.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확실한 적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1년 내내 불확실합니다, 시장은.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전 유독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달러고 금 가격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쵸. 역의 관계가 있었는데 예, 관계가 올해- 다 깨져버렸죠. 예, 올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그렇게 같이 가고 먼저 나가요. 올라가 예, 버렸잖아요. 예, 예. 예, 먼저 금은 올라가. 약간 이제는 안전자산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투기적인 것도 붙었죠. 네, 네. 그래서 상관관계가 과거랑 너무 달라져서 아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달러화 지수가 10% 떨어지면 금이 10% 정도 올라가면 뭐 이게 어쨌든 밸런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차트 봤지 않습니까? 20%가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뭔가 투기적인 생각 아니면 시장의 탐욕 이런 게 들어온 거잖아요. 금 같은 경우 지난 10년, 15년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인플레 정도 해지하는 정도로 올랐어요. 2%, 3% 연 평균으로 봤을 때. 근데 금년에만 22%를 이어트데이스를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투기적인 그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네. 문제가 될 거다. 네. 기우제를 계속 지내고 계신데. 기우제. 예. 아니 그 펀더멘털하게는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 코멘트가 맞죠. 예. 근데 그러면 그 키 커런시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직 코멘트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코멘트를 해야지 이게 양쪽에 밸런스가 있는 건데 한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어제 저희 이제 머니쇼에서 오전에 출연했던 이제 그 출연자 패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정부 부채가 많은 거고 우리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해서 그렇죠. 국가 부채 전체로 따지면 미국이 GDP 그렇게 나쁜 것도 대비 아니어서. 우리는 한 260%고 미국은 한 1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걱정하는 상황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일본은 뭐 200%가 넘는데 예, 예. 그렇잖아요. 누가 일본 걱정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재정 적자가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갈 거냐, 더 커지는 구조로 갈 거냐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커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상황은. 35년 정도 되면 이게 뭐 GDP 한 뭐 9%이 정도까지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이거 구조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야 이거 이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미국 망하겠네 그러면 도망 나와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 자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미국이 망할 거라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히 간밤 뉴욕 증시 보면 대표님 그 의견하고 좀 같은 뷰를 가진 투자자분들이 많은 게 개인 투자자가 그 오전에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시까지 개장하고 나서 12시까지 41억 달러를 순매수했는데 그게 역대 사상 최대 규모래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나선 거죠. 네. 예. 근데 요즘 보면은 서학개미들 나오는 관련되는 뉴스들 보면은 프로핏 테이킹 했다는 뉴스들도 꽤 나오거든요. 지수가 밑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M7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테슬라 뭐 주회장창 좋아할 것 같아도 테슬라, 엔비디아 많이 팔았다는 뉴스가 어제 네네. 그저께 계속 뜨던데요. 서학개미들이. 예.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되게 똑똑해진 것 같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개미들 투자자가 되게 허황되고 이게 무모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개미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게 시장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이런 것도 반대로 개미들이 움직였는데 그렇게 크게 당한 적이 옛날에 코로나 때 딱 한 번 당한 게 다고 요즘은
외국인들한테 다 덤탱이 씌우잖아요.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가가지고 뭐 갖다 집단으로 달려 들어가서 주가 올려놓은 다음에 헤지펀드들이 그 숏 퀴즈 나오잖아요. 반대로 억지로 사야 되니까. 맞아요. 미국에는 레딧이 있고 우리에게는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머리를 잘 쓰나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완전히 그 머리 좋다는 헤지펀드들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다 지금 골탕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리딩방 카톡 아니고 텔레그램 아니에요? 텔레그램으로 많이 갔죠 이제. 네, 텔레그램이 더 보안이 더 철저하다. 그 보안도 보안이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네. 수익률 인증하거나 그러면 다 블락당하고 아. 방이 폭파돼 버려요. 그래서 다 네, 요즘 텔레그램으로 다 네. 옮기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럼 올 연말까지는 좀 시장 자체가 좀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변동폭이 연말까지는 큰 상황이 모르겠고 제가 볼 이어질까요? 때는 어떨까요? 금리나 사이클이 네. 한 9월 정도 언저리에서 간다고 보면 벌써 금리는 8월달 정도부터 이렇게 벌써 반영을 하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네. 때는 한 7월 늦어도 7월부터는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는 조금 뭐 짧게 보는 분들은 7월, 8월 가면서 배팅해도 되고 좀 길게 보는 분들은 뭐 6월, 7월에 먼저 선 매입을 해놓고 오랫동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나라별로 좀 전략이 달라야 될까요?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예. 환율이 어떻게 갈 거냐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달러 환율은 원 환율은 제가 볼 때는 1350선을 향해서 내려오면 내려오지 이게 다시 1450이나 지난번 갔던 1480 여기까지 되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면서 한꺼번에 지금 사면은 미국 주식으로 돈을 좀 벌 수는 있지만 환율에서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립식으로 조금씩 뭐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넣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최근에 보니까 M7 주가들 아까 차트 있으면 하나 좀 다시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M7 중에서 가장 후행하고 있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저 선을 보시면 제일 밑에 애플하고 고위의 알파벳입니다. 아.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저 두 개를 되게 사서 모으고 있다고 이 신문에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위에 있는 거는 팔고 네. 밑에 있는 거를 사더라고요. 근데 밑에 그 알파벳이나 애플 여기에 AI 전략이 조금 뭐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시장에서 확실히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지도 못하고 어필도 못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잖아요. 덜 올라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학개미들도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스마트한 거죠. 스마트 네, 스마트한 해져가지고 조금 래깅하는 그 후발주자들을 지금 사서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은 주가 뛸 때는 어떻죠? 시장이 뛸 때는 같이 뛰거든요. 네. 저기들도 베타라는 게 있고 저기에 집중 투자하는 이 ETF들도 꽤 추종하는 ETF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 서학개미들이 보는 거는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가 어느 정도 막아져 있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베타 플레이를 좀 원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뭐 너무 그 최근 예. 뭐 23년, 24년에 보여줬던 미국의 그 퍼포먼스, 그 찬란했던 퍼포먼스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네. 뭐 어느 정도 레인지를 두시고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